안녕하십니까. 성장의 힘 구본철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사는 아파트 정원인데요. 저희들은 1층에 삽니다. 굳이 전원주택 필요 없이 그냥 바닥과 거의 비슷한 층수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1층이 가지는 그런 장점을 아주 최대한 살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이 주축된 야권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정치적인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권의 힘이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다가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지금 내부적인 두려움마저 듭니다. 물론 그동안에 이미 이 문재인 정권 내지는 이재명이나 이낙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좌파 정권의 실상을 이미 경험하고 보신 분들은 이미 마음이 섰을 겁니다. 누가 되든 간에 이번에는 야권이다. 또 이번에 650만 자영업자를 희생시키면서 기득권들, 즉 강성 노조나 또는 대기업의 근로자들 일부, 공무원 등 일부 상당히 부르주아적인 그런 층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사기 방역의 실상이 점차 노골화되면서 이거 나라가 이거 정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마음속에 다 자리 잡았고, 특별히 자영업자들과 그리고 반기업 정서가 팽배해진 이 정권의 실상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까지도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니 우리 청년들이 분노를 넘어서 절망에 가까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확장 실업률, 즉 알바를 다니고 있지만 직장이 생기면 언제든지 이직하겠다고 하는 그런 수준까지 따지면 25.6% 정도 된다고 하니까 4명 중에 1명은 과연 이제 실업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야권이 정권 교체의 중심이 돼야 되죠. 김무성 대표 시절에 2016년도에 19대 선거에서 대패하고 20대 선거에서 대패했습니다. 야권이. 그런데 그때마다 상황은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선거만 해봐라. 190석이 아니라 200석도 차지할 것이다. 지금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방심과 오만, 편견, 판단 미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19대에서도 아주 대패했죠. 그때도 124석인가로 완전히 대패했고, 20대에서는 공천의 실패까지 겹쳐서 110석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선거하면 대선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총선에서도 대승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도부도 아주 젊게 바꿨고 했죠. 근데 지도부를 바꾸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해 라고 해서 이번에 지도부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 체제를 전혀 비판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탄생케 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호영 의원이나 나경원 전 대표. 저는 이 사람들에게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니까 단일화해라, 이렇게 강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는 낌새가 새로운 지도부가
완전히 검증되지 아니하고 예상치 못한 지도부가 들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에라이 모르겠다. 기존에 있는 놈들이 전부 싫으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 사람은 검증되지도 않았고 능력도 인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기존에 있는 그 기득권자들이 너무나 정말 모렴치하고 싫기 때문에 무조건 새로운 사람을 눈 감고 찍은 결과가 현재입니다. 좋습니다. 누가 들어오든 간에 이제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과거의 습관에 젖어서 과거의 정치 패턴에 그대로 쫓아간다면 교체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더러는 사람이 말하는 그 어떤 얘기도 집중해야 된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본다면, 그것이 정확하게 평가된다면 새로운 사람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지도부가 들어선 후에 서병수 그 경선 준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국회의원도 많이 했고 부산시장도 했습니다. 뭐 정치 경력이라고 하면 지금 야권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죠. 여러분, 민주당과 현재 국민의힘의 경선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을까요? 민주당은 지금 1차 컷오프는 아마 다른 방식으로 여론조사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2차서부터 지금 6명이 경선하고 있는데 6명의 투표는 선거인단을 통해서 한답니다. 한 2, 3주 전인가 이미 170만 명의 선거인단을 뽑았다고 그래요. 물론 그 중에 뭐 김재원인가? 김재원, 예, 국민의힘 그 전 의원이 참 그 볼상사납게 민주당 그 선거인단에 들어갔다. 말도 안 되죠. 우파는 적어도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좌파와 우파가 다른 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우파는 지금까지 건국 후 법과 제도를 규칙을 세워왔습니다. 말하자면 제도를 정립을 한 거죠. 자, 이 제도를 우리 손으로 정립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따른 정확한 그 규칙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설사 그것이 좌파라 하더라도 지배층이 좌파라 하더라도 우리는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제도거든요. 그런데 선거인단을 한 3주 전에 170만 명 정도 모집했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과연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을 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들어갔을까요?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합리적인 경선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이 경제 제도나 사회 제도를 보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있어야 할 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누가 만들었는지, 예, 그게 앉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런 법과 제도를 만들 거야. 다리는 여기다 놔야 돼. 신호등은 여기다 놔야 돼. 또는 이정표는 여기다 놔야 돼. 라고 누구든지 생각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합리성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가진 경선제도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은 한 200만 정도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200만의 민주당 선거인단 안에 과연 역선택을 위해서 우파 시민들이 과연 몇이나 들어갔을까요? 저는 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00만 명의 자발적인 선거 운동원을 모집한 경우입니다. 마음이야 돕고 싶지만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야 뭐 종이 한 장이라도 명함 한 장이라도 받아야 적극적인 선거를 참여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바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뭐 계산해 보기에는 200만 명 이상의 민주당의 선거인단이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당원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제가 알기로는 100만 명 이상이 당원이 아닌 민주당을 마음속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선거단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을 겁니다. 역선택이라고 하는 잡음이 있을 수가 없죠. 자, 우리 야권으로 돌아가 보죠. 야권의 중심은 물론 국민의힘입니다. 제가 그래서 서병수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야권이 200만 명의 선거인단을 모집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세로 국민의 그 뜨거운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모집한다면 250만 명은 충분히 모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병수 위원장에게 적어도 우리는 250만 명의 선거인단을 모집하라. 그리고 민주당은 또 하나의 묘수를 가집니다. 그 선거인단이 1인 2표를 아마 행사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하나는 진짜 될 사람. 이거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내가 누구에 의해서 모집을 당했다 하더라도 나를 모집한 사람에게도 내가 양심을 지키고 또 그야말로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 그 선두 후보에게도 한 표 행사하고 말하자면 선거인단의 양심을 해치지 아니하고 마음껏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 제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우리는 좌파의 그런 심성을 비난하지만 저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자기들 편끼리 모이면서 가장 합리적인 대선 후보를 누가 봐도 공정하게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거. 뭐 더러는 이번에 4.15 부정선거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 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선거 투표 과정에서 대리 투표든지 또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규모적인 지난 4.15 총선처럼 대규모적인 투표 조작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제가 250만 명을 모집하라고 한 국민의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비슷한 정책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서병수 위원장이 기껏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원 모집으로 딱 한 달 정도 유지만 하면 딱 1,000원만 내면 선거 참여에 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1,000원 낸다고 해서 책임 당원이 되는 건 아니죠. 적어도 3번 이상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내야 책임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당원을 모집했습니다. 저는 뭐 당원 모집이 얼마나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이 당원 모집은 자발적인 그 당원 모집의 성격을 띠지 않습니다. 각 지구당 위원장들이 어떻게든지 이제 모집을 독려하는 건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재 지구당 위원장들이 당원을 모집하는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모집했는지는 모릅니다. 이제 발표 나겠죠. 선거인단이 과연 얼마인지.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제 1차 컷오프 12명 중에서 이제 8명을 뽑는 1차 컷오프는 100% 여론조사. 그 다음에 8명에서 4명으로 줄이는 건 50%의 여론조사. 마지막에 이제 4명 중에서 1명을 뽑는데 이제 과반수가 넘지 않으냐 하면 결선 투표까지 한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에 이제 70%의 당원, 30%의 여론조사 이렇게 도입할 거랍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론조사는 샘플이 한 2,000표 되죠. 양쪽에서 한다면 뭐 3,000표, 4,000표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렇습니다. 여론조사의 의사하고 투표장에 오는 의사하고는 조금 다르다. 물론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이 반드시 투표장에 온다고 안 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론조사를 응답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투표장에 온다고 우리가 가정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샘플이 1,000개 정도, 많게는 뭐 한 2,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저도 이 공학 박사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수학을 제일 많이 하는 이동통신, 통신공학 박사니까 수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보죠. 여론조사 응답에 이제 그야말로 응답자는 뭐 좌파 우파 다 속한 것일 겁니다. 우연찮게 전화를 받은 좌파가 있을 거예요. 물론 50대 50으로 전화는 갈 겁니다. 좌파에게 50%, 우파에게 50%.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여론조사가 딱 시작되고 공표합니다. 그럴 때 마음속으로 이번엔 좀 놀리겠다고 생각하는 또 좌파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여론조사에서 당신은 국민의힘 당원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합니까? 이거 묻는 방식이 없답니다.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좌파도 여론조사에 굉장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응했기 때문에 뭐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50% 샘플은 분명히 좌파들에게 갈 겁니다. 자, 그것을 묻지 않는다면 좌파는 분명히 그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좌파가 여론조사 100% 중에 좌파가 50%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이 좌파의 역선택을 지금 뭐라고 할까, 비판한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 역선택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250만 명 정도 모집해라, 선거인단을. 아마 서병수는 이걸 걱정했을 겁니다. 자, 250만 명을 모집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지금 뭐 우리 공화당의 당원이 45만 명이라고 하니까 45만 명이 전부 참여할 수 있고요. 또 국민혁명당이 뭐 200만, 300만을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전부 참여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기존에 이 우파 진영의 여러 가지 분리된 제 정당의 당원들이 참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병수 위원장은 야, 이러다가는 잘못하면은 자기들이 얘기하는 소위 그 극우의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아마 우려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 국민의힘 안에 극우 후보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제1번 1등으로 달리는 윤석열 후보. 아, 이 사람이 극우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지금 국민의힘 중에서도 완전히 좌쪽에 있습니다. 대통령 중에서,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제일로 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참배도 안 했습니다. 또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캠프의 상당 부분을 호남인으로 채웠습니다. 민주당 출신이죠. 제가 호남인을 뭐 민주당 출신이라고, 민주당이라고 폄훼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호남인의 대부분이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고 현재 정권의 책임자다라고 하는 거, 공정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정권은 문재인과 주사파와 호남 정권이 분명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현재 정권은 그런 상태죠. 그중에 이 참 사회 문제, 국가 문제를 의식하고 우파 진영에 합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조차도 현재 우파 진영의 고유한 그 어떤 이념이라고 할까, 방향이라고 할까, 비전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합니다. 자신들을 중도라고 이제 칭하면서 중도와 소위 말해서 우파의 그 결합할 수 없는 간극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윤석열 캠프는 스스로 중좌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파 30에서 35%에 해당하는 우파 시민들은 이미 잡은 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20%도 안 되는 중좌 시민들을 가지고 대선에서 이긴다고 장담하지 못하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후보들은, 지지자들은 중도 시민들이 아니라 좌파 쪽 시민들이 아니라 우파 시민들입니다. 이게 너무나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자, 2등 홍준표. 팬덤 현상이 있습니다. 극렬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이 정권을 정말 손볼 수 있는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경남도지사일 때 이제 진주의료원을 그 민노총 소속의 노조들의 강력한 저항을 뚫고 폐쇄했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는 뭐죠? 경남도지사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의회도 이제 우파 정당이 차지한 상태였고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193명이 넘는 좌파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과연 홍준표가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옛날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것처럼 그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줄까요? 지금 홍준표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치 보복을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게 과연 누굴까요? 김대중 대통령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2번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노태우나 전두환 대통령을 처벌한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이죠. 김대중 대통령은 누구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통합의 대통령이 맞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치 보복을 한 사람은 누구죠? 아마 홍준표 의원의 머릿속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더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상대편 정적을 보복했다면 더더욱 용서할 수 없습니다. 홍준표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일에 정치 보복 차원에서 지금까지 우파 인사 200명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처벌했다면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합법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입니다. 무턱대고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할 위치에 있습니까? 만일에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도 법 아래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이 사회를, 이 국가를 이끌어가기 위한 우리 상호 간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독재자는 법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법을 초월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법을 통해서 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도 있지만 법을 초월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죠. 우리는 그걸 다 혁명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독재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독재자들도 법을 통해서 총치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만일에 상대방 정적을 보복 차원에서 처벌, 구체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그리 했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 홍준표 후보에게 묻습니다. 지금 탈원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소 1조 6천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턱 밑에서 탈원전의 총책 책임을 진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켰다라고 3번, 대통령이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46번이 언급됩니다. 말하자면 월성 1호기를 불법 조기 폐기한 사건만으로 1조 6천억 원의 손해를 받았는데 이 책임의 주범이 바로 문재인이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사후에 퇴임 후에 1조 6천억을 청구하면 이게 정치 보복입니까? 홍준표 대통령 후보는 어떻게든지 이번에 그 역선택을 위한 소위 물타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역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것도 법률가 출신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50%의 좌파 시민들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경우를 계산해서 역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데 반대하는 후보가 물론 4위 정도 들어갈 후보 중에 홍준표와 유승민입니다. 자, 홍준표 후보는 과연 역선택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허약합니까? 지금 만일에 투표장에 나가서 대선 후보 때 홍준표 만일에 최종 후보가 투표를 받는다면
그대는 누구의 표를 받습니까? 이 양반도 이 우파 시민들의 표는 그저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유승민 후보는 두말할 나위 없죠. 입이 10개라도 유승민이는 이번에 대선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배신자가 나와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배신자가 승하는 그런 정의는, 부정의는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역선택의 기적을 바라는 모양인데, 제가 말하는 기적은 그런 그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거나 정의가 불의가 되거나 정상이 비정상이 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은 아닙니다. 기적은 정말로 우리가 세운 법과 규칙 위에서, 즉 제도 위에서 사람이 정상적으로 양심적으로 일을 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 이런 걸 우리는 그래서 남들보다 또는 기대 이상으로 더 많은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후보는 정말 양심이 있다면 이번 대선이 아니라 영원히 정계를 은퇴해야 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16명의 정계 은퇴를 선언하라고 정풍운동을 일으킬 때 그때 16명 안에 유승민 후보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른당에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만일에 제가 대선 후보로 나간다면 유승민 후보는 정계를 은퇴하라고 일갈했을 겁니다. 자, 역선택을 바라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거, 이건 너무나 창피한 일이고, 만일에 이자들이 대선 후보가 최종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이 나라를 사랑하는 수많은 애국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을 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투표율도 떨어질 겁니다. 나머지 후보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저분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과 그야말로 누가 봐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후보보다도 그 시스템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지금 두 후보가 앞서 나가죠. 이낙연 후보, 또 이재명 후보. 이 두 사람은 대한민국 호를 살릴 만한 능력도 자질도 비전도 신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대통령이나 돼볼까? 그래서 193석을 지원하는 이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통치해볼까? 그런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여러분, 창피하지도 않으십니까? 인격 파탄, 우리 애들한테 대통령이 되라, 너는 국회의원이 되라, 아니면 이 세상에 정말 제일 잘나는 사람들이 되라,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되라 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충고하겠죠? 아니, 교훈으로 남기시겠죠? 여러분이 이재명과 같은 대한민국의 그런 평균 수준 이하의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여러분이 지지를 하면서, 아니 자녀들에게 그런 사람을 지지하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는 정직해라, 이 사회에서 정직해야 성공하고 또 남을 위해서 봉사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제가 보기엔 60% 70% 이상의 호남 시민들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호남 시민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문재인으로 여러분의 정말 겪어보지 못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렇다고 문재인이가 여러분 땅에 지금 준 것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사기꾼이라는 사기꾼은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 여러분 땅으로 갔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60% 70%가 호남 땅으로 몰렸습니다. 일단은 햇빛이 호남은 잘 쬐고, 또 하나는 기관장들이 그 사기꾼들하고 협력을 잘해서 멀쩡한 온도, 바닷물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폐쇄시키고 멀쩡한 산야를 전부 태양광 지역으로 허락하고, 호수란 호수는 전부 다 태양광으로 묶고, 그 새만금 그 평야에
다 태양광으로 올리고 20년 뒤에 그 패널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패널 이제 걷어낼 텐데 그 수명이 20년이거든요. 다시 재사용이 못 됩니다. 원전은 30년을 쓰면은 다시 10년, 10년, 10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국은 80년까지 쓰는 원전도 있습니다. 이번에 월성 1호기는 30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친 짓을 하는 문재인입니다. 좋습니다. 문재인이 그런 줄 모르고 여러분이 찍었고 이제 5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호남 시민들 중에서 그야말로 그 주사파와 같이 부역하는 일부 못된 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다고 호남 시민 여러분 전체가 돈을 벌으셨습니까? 이제 그 또 일부 주사파와 그 주사파의 주변에서 부역하는 놈들이 이제 다음 정권도 이재명 그래가지고 우리 호남의 영광을 재현하자. 부끄러울 겁니다. 차라리 이낙연을 찍으십시오. 어떻게 이재명과 같은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균 이하의 인격과 평균 이하의 행동을 해온 사람을 우리가 대선 후보라고 1등 후보로 밀 수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나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시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호남 시민 여러분,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 건국정신으로 돌아갑시다. 아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세계 흐름과 역행하는 소위 일부 극좌 이념 성향의 정말 나쁜 놈들에 의해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우리 호남 청년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이 세계에서 고립받고 호남 청년들끼리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호남 시민들조차도 그래, 너무 부끄러워서 이재명은 찍지 못하겠다. 창피해서 이재명을 찍지 못하겠다. 그런데 고개 돌려보니 이 새끼들은 전부 더하네요. 이 자식들은 전부 더하네요. 다 먹은 고기라고 또 2010년에 그랬고 2018년, 2020년에도 그랬고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번엔 삼진 아웃입니다. 또다시 국민의 힘이 지금처럼 역선택을 바라는 자들이 대선 후보가 되고 9번처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노력합니다. 저도 이번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지만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왜냐? 그 과정에서 저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언론중재법 안에 독소 조항이 많이 포함됐죠. 언론이 그야말로 앉은 상태에서 두들겨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언론이 가장 기피하는 그런 정치인이 있습니다. 첫째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두 번째는 지난 4.15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이 정권에 대해서 극렬하게 싸우는 사람. 대한민국에 구본철보다 더 극렬하게 반문재인 투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나 저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이번에 월성 1호기 불법 조기 폐쇄 사건으로 엮은 사람이고요. 백운규와 최희봉 이런 친구들을 감옥으로 갈 수 있도록 고발한 사람들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에 아직까지는 정의로운 검사 조직들이 살아있어서 이번에 아무리 수사심의위원회가 백운규를 9대6으로 구속하지 말라고 손해배상 배임죄로 기소하지 말라고 했지만 대전지검은 드러난 그 사항을 보면 백운규를 배임죄로 기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에 기소하지 않으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는 그야
권고거든요. 만일 안 했을 때 정권이 바뀌어서 너희들 이거 왜 안 했니? 그 검사들이 징계받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유기로. 김호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겁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면 김호수가 기소하지 말라 또는 법무장관이 기소하지 말라라고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겠죠. 탈원전 문제는 백운규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턱 밑에까지 가는 겁니다. 백운규의 공소장 안에 주범이 문재인이라고 나왔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구본철이 과연 이 시국에 무엇을 할지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저 혼자 고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친구들과 그리고 저를 후원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기대하는 모든 분들, 과연 제가 어떤 역할을 할지 또는 무엇을 더 그야말로 시간과 돈과 시간 이 모든 것을 저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까, 그런 기회를 제가 어떤 순간에 어떤 역할을 할까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여러분, 이번에 또 실패하면 여러분은 삼진 아웃입니다. 2016년에 김무성 의원의 도장 들고 나르샤 사건, 2020년에 김영호 의장의 그런 공천 난동, 그리고 부정선거 겹쳐서 이번에 193석 이상의 좌파 국회, 이제 2022년 대선, 마지막으로 이번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확신이 든다면 부정선거를 막지 못한 황교안 대표는 후보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2022년 제20대 대통령 부정선거 척결 대위원장으로 나서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지휘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황교안 대표가 사는 길이고 죽고 사는 길입니다. 이번에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살려고 발버둥 치는 순간 황교안 대표는 그 좋은 이미지를 완전히 땅속에 박는 마지막 수를 두게 될 겁니다. 감히 황교안 대표에게 제가 이런 공고를 하는 것은 황교안 대표를 당대표로 세웠던 우파 재건회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애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님,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4.15 부정선거를 투쟁하시고, 그리고 이번 대선도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황 대표님이 2022년 제20대 대통령 부정선거 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저희들과 함께 이번 대선에서 대선이 투명선거가 되고 무결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황교안 대표의 모든 것을 바치십시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권 교체에 실패를 했던, 더더욱 성공을 하면 이 나라는 옳은 길로 갈 겁니다. 그 길을 위해서 황 대표가 깃발을 들면 이 구본철도 함께할 의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장의 힘 구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